네, 즐거운 시사 프로그램 맘스 시사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심민정 평론가는 이번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기가 손가락에 깁스를 해서 왜요? 문에다 넣고 찌었습니다. 아, 그래요. 괜찮으셨어요? 애기 너무 자지러지게 울고 엄마도 너무 놀래는데. 그럼.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큰 애들은 경기를 하거나 열 때문에 들쳐업고 뛴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음. 그때 되면 진짜 머릿속이 하얘진 저는 저희 딸을 음. 욕실 바닥에 떨어뜨려가지고 아이고, 진짜 이런 놀라셨겠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식은땀이 나는데 네. 우리 꼬마가 너무 별나서 화장실에서 엉덩이를 씻긴다고 네. 세면대에 이렇게 놓고 있다가 아이고. 이렇게 돌아선 사이에 제가 놓친 거예요. 그래서 직진 낙하로 네. 머리를 아이고. 바닥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애를 막 자지러지게 울고 저는 그대로 얼어가지고 우리 남편이랑 들고 응급실로 뛰었는데요. 그래서 네. MRI 찍었는데 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애는 이제 그 긴장감이 없어서 괜찮았나. 네. 그러니까 지금도 걔가 가끔 이상한 짓을 하면 그때 떨어졌어. 아이고. 아이고. 어렸을 때 어린애들이 많은 엄마들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좀 그럼요. 아시겠지만 워낙 공사다망해서 가사일, 육아 이런 건 뭐 온전히 위임을 했다라고 저는 말하지만은 떠넘기고 나갔다. 아내는 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놈이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돌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예 둘째하고 그때 둘째까지만 있었을 텐데 아내가 병원에 들어왔다가 둘째도 어떻게 아파가지고 또 같이 입원을 했어. 그러다가 둘이 다 낳고 아내가 입원에 또 누워버렸고. 아, 웃을 일이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에 자가격리하고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정말 그때는 제가 저 그때 너무너무 궁금해요. 긴장을 하고 네. 그랬는데 저만 확진이었고 나머지는 뭐 전혀 확진이 아니어서 다행스럽게 저만 갔다 왔습니다. 네, 예. 저 아는 분이 음. 그 생활치료센터에 잠깐 들어가셨는데 힘드셔서 어떻게 하셨냐고 괜찮으셨냐고 제가 그랬더니 좀 떨어져 있어서 좋더라고 그러시면서 아 그래요. 근데 2주쯤 되니까 너무 애기가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렇죠. 너 얼마나 눈에 밟혔겠어요 그랬더니 30분 좋았다. 30분 좋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30분 좋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우리 아버지도 손주들이 왔을 때가 제일 행복한데 그렇죠. 더 행복할 땐 일찍 갈 때. 갈 때 더.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의 에너지를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래. 저는 가끔 그래서 결혼을 기왕 할 거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해야 된다는 주의인데 제가 38에 출산을 했거든요. 오. 그래서 저희 시댁 어른부터 시작해서 친정 식구까지 다 울었어요. 저 나이에 애를 낳는다. 아이고. 노산 중에 너무 노산이어서 요새는 걱정. 근데 또 노산도 아니에요. 네, 그때는 근데 38에 아이를 낳으니까 제 주변에도 괜찮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괜찮았었는데 낳을 때는 되게 쉽게 낳았어요. 근데 낳고 회복 기간이 제 옆에 산모가 29이었는데 한 20여 시간 진통을 하고 거의 난산이었어요. 저는 3시간 만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저는 못 걸어 다니고 29살 산모는 그 다음날 놀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산후조리원에서 걸음걸이부터 다릅니다. 완전히 젊은 엄마. 다르거든요. 등급이 달라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애를 낳고 제 후배들도 같이 애를 낳은 아이들이 음. 저는 시간만 있으면 엎어져 자고요. 음. 제 후배들은 나이트클럽 놀러 가고 남편이랑. 그래요. 젊어져 온 거야, 젊어서. 네, 그래서 체력이 있을 때 아이를 낳으면 좋겠다. 음. 뭐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 하나 좀 문의할 게 있는데 네. 제가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놀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저녁 6시 네. 그 첫 애 나왔을 때 저녁 6시 10분에 KBS 1라디오 생방송 오늘의 게스트로 근데 그날은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리시는 거죠? KBS도 아니고 전화로 저기 조삼원에서 애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브리핑을 했는데 아내가 아직도 안 잊어요. 못 2007년 잊습니다. 6월 4일 저녁 6시 10분에 벌어진 일인데 그렇게 다 방송 끝나고 나서 6시 20분부터 이제 출산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6시 때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때 일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아, 곁에 안 계셨던 거. 아 있었지. 아이, 아, 있었으나 그 딴 전화 일을 하셨던 연결한 거. 것 때문에 갑자기 이게 열폭을 이성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마음이 안 풀리는 지점들이 어쩔 이 수가 없어요. 아이를 그거는. 키우면서 종종 있더라고요. 네, 어쩔 그거는- 수 없는 거를 머리는 안지만 음.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그래도 용납 안 안 되는 돼. 순간 있죠. 있죠. 신민정 평론가님 용납 안 되는 순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희 어머님이 보고 계실까봐 아들 욕을 감히 못하겠지만 머리로는 정말 이해가 가지만 사실은 머리로도 이해가 안 가고 가슴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지점들이 예, 더 예. 많습니다. 저는 입덧이 없었어요. 그래요? 입덧도 없었고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자가지고 어. 근데 가끔 그런 얘기는 해요 저도 어. 한 번도 딸기살을 뛰어본 적 없지
음식 사러 뛰어본 적 없지. 평생 편하게 산 인생이야. 지금 남편한테. 어떤 분들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예. 아내에게 맛있는 거 사주려고 막 뛰어다니고 맞아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저희 남편은 프로포즈 없이 결혼. 아이고 네. 프로포즈 그래도 저는 없이 그냥- 결혼한다는 건 뭐 당연히 결혼할 수밖에 없는 사이다. 네, 뭐 그냥 이런 뭐- 흐름 속에서 그냥 하는 거다. 그래서 그냥 상견례 하지 뭐. 그래서 상견례 하고 결혼식 하지 뭐. 그래서 결혼한 케이스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가졌을 때도 저희 엄마는 8개월을 입덧을 하셨어요. 저 가져서. 예. 그래서 거의 뭐 한 40여 킬로밖에 안 됐거든요. 저 가져가지고 만삭일 때. 예. 근데 저는 음. 엄마가 걱정을 너무 하시고 넌 나랑 똑같으니까 음. 분명히 입덧을 심하다 했 어. 일도 없었어요. 너무 잘 먹었고 선생님이 음. 그만 먹어. 그만 그러다가 임신 중독 온다. 그만 먹어라. 어. 그럴 정도로 먹었으니까 예. 저희 남편이 이제 다른 남편들처럼 막 이렇게 뛰어본 경험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음. 가끔 부하가 나면 지금도 제가 그 얘기를 꺼내서 아 그때 일을 또 꺼내가지고. 빼고 하면서 아유. 신생아 있는 집에서 잠을 잘 자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저는 모유 수유를 해서 사실 남편이 일어나도 음. 딱히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어요. 맞아요. 분유를 타거나 하는 네. 건. 음. 근데 아기가 정말 자지러지게 우는데 정말 너무 고요하게. 곱게 자는 거예요. 편하게 고요하게. 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받아서 이제 저음으로 오빠 이렇게 불렀더니 단박에 일어나더라고요. 아 저희 남편 못 일어나는데. 오빠 그랬더니 약간 너 죽을래? 약간 이런 식의 약간 살기가 네. 느껴지는. 살기가 느껴지는 오빠를 불렀더니 예. 맞아요. 그때는 여성들이 거의 생존의 문제거든요. 아 그렇지. 너무 수면 양도 적은 데다가 그쵸. 몸도 자기 몸이 아니니까 그때 서운한 게 그래서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때 약- 기억력은 초능력 수준이어서 아, 절대 잊어버리지 그래요. 않습니다. 그냥 평생의 대역죄인으로 사실 수밖에 없을 것 아,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뭐 아니 그게 생계 활동인데 아니 그걸 왜 이해를 못 해주나? 아유 그게 뭐 그냥 서운한 건데 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서운한 건 서운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아유 그보다 더 심한 일을 벌이면은 또 예를 들어서 뭐 깜빡하고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깜빡하고 아 다음날도 뭐 또 저기 있었어. 거론되는 아침 8시에 SBS 파워 FM 이수경의 네. 파워 FM에 지금도 하잖아요. 조간 브리핑을 하느라고 이튿날 퇴원을 해야 되는데 난 그냥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정말. 오빠가 와서 이제 실어다 줬는데 어. 그것도 지금 뭐 정말 한 4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는 리바이벌입니다. 네. 저는 얼마 전에 그 KBS 프로그램에 어떤 축구 선수 음. 아내분이 아이를 낳는 내용이 나왔어요. 음. 근데 애가 둘인데 셋째를 낳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제 외국 경기를 뛰러 간 거죠. 들어와가지고 자가격리 2주를 해야 되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혼자서 구급차를 불러서 아이는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구급차를 타고 물론 카메라는 따라갔지만 혼자서 마스크를 끼고 아이를 낳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제가 너무 보고 내일인 줄 알고 계속 너무 뻥뻥 울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셋째 정도 나을 정도 되면 익숙하지 않냐 그러는데 그래도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럼요. 옆에 있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걸 보는 순간 음. 남 얘기 같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근데 확실히 저 첫째, 둘째, 셋째 낳을 때 제가 있었는데 둘째, 셋째 때는 뭐 일 다 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옆에만 있었죠. 예. 아 그 1번 때 첫째 때에 벌어졌던 일들을 상상하면서 근데 확실히 엄마가 첫째 낳을 때하고 둘째 낳을 그럼요. 때하고 셋째 낳을 때가 너무 달라요. 아 첫째 때는 너무 힘들어했거든. 이루 그렇죠. 말할 수 없이 힘들어했는데 뭐든지 다 처음이니까 둘째, 셋째 때는 뭐 첫째 낳고는 절대로 이제 안 나는 거. 안 낳는다고 했는데 둘째는 이제 본인이 계획하신 거였어요. 아 정말요? 예. 음. 셋째는 뜻하지 않게 아, 뜻하지 않게 생긴 저희 거죠. 집 저희 남동생도 뜻하지 않게 생기더라고요. 셋째들은 주로 뜻하지 않게 생기는 경우가. 뭐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셋째는 이런 경우였어요. 그때 그 박근혜가 당선되고 나서 오. 김어준 총수가 이제 프랑스로 건너갔는데 잠깐 좀 넘어오라고. 어. 그래서 잠깐 넘어가기 전날이었는데 일주일 있다가 온다. 네. 아 내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망령 가는가 보다. 망령 가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아 그때 네.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계산해 보니까 그날 밤이더라고요. 갑자기 애절해야 애틋했던 날. 애들해야 되는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 뭐, 아,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얘기를 또 남의 집 얘기 이렇게 펼쳐봤습니다. 재밌어요. 그러게요. 내 얘기가 아니니까 남의 집 얘기는 이렇게 재밌어요. 그 타이틀을 바꿔야 돼. 남편의 맛. 남편의 맛 어때? 남편의 맛. 아 최근 남편의 맛 괜찮겠네요. 아주 신랄하게 쫄깃쫄깃하고. 뭐 들은 예. 남편 모든 남편 다 동원해가지고 네. 오징어 맛이에요. 아 그래. 자 오징어 광고로 가겠습니다. 네. 마이보험 체크.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마이보험 체크.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 증거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계약한 장기 보험의 평균 보험료가 4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는 곧 비싼 보험을 팔아서 수익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 왔다는 의미입니다.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 마이보험 체크는 오히려 고객을 말립니다. 또한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입니다. 잘 나가는 대리점에 비해서 저조한 편인데 왜냐하면 상담 후에 강매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혀 안 주기 때문입니다. 상담 후에 귀찮게 연락하는 것도 당연히 없습니다. 최근에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는 사례가 여러 건 발생했다고 하는데 마이보험 체크는 상담 신청한 고객께만 전화를 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나의 보험 체크 이런 거 속지 마시고요. 절대 무작위로 전화해서 영업하지 않습니다.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는 전화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여러분의 보험을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하셔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 보험 설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my보험체크.com, 전화는 1800-7917, 1800-7917이 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보험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 경제 채널에도 있었으니까 음. 보험 프로그램 오래 하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가입한 게 되게 오래됐어요. 한 20년씩 된 보험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네. 그게 꼭 오래된 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그렇지. 괜찮을 것 이거 같기는 해요. 상담한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네, 상담한다고 돈을 받는다든지 그런 건 없고요. 왜냐면 나중에 믿을만하다 해서 보험 계약하시면은 그때는 또 수수료를 떼겠지. 아, 아니, 양반이 그렇겠죠. 무슨 수익도 없이 꽁으로 해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 거짓말이고요. 네, 그죠? 예. 그래요. 자, 마이보험 체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니 왜 우리 지난주에 우상호 의원 나오셨을 때 네. 내가 굉장히 큰 문화 충격을 받았어. 아, 왜요? 기억하실 거예요. 우상호 의원 이제 나중에 결혼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저 사모님 네. 평소 마음에 두고 있었던 여성이었고 본인은 좀 알려진 연세대 총학생 회장. 아, 유명했잖아요. 네, 유명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자고 그 설 연휴 때인가 그때 보자고 네, 했는데 그쵸. 그때 이제 나왔단 말이죠. 나온 거 보면은 이거 뭐 별다른 무슨 용무도 없이 나오라고 네. 한 거면은 내가 좋아서 나왔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두 분은 반응이 아니 무슨 소리냐. 왜 이런 반응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그냥 궁금해서 나온 거라고. 그렇죠. 뭘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 그 자체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다 자기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거꾸로 생각하면 음. 그런 날 나오라 해서 나올 때는 마음이 없으면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왜 나와? 네.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네. 근데 여자분들은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전 남편이 남자친구 이때? 만나기 전에 네.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상을 당해서 갔는데 너무 힘들어하길래 정말 탁탁하고 어깨를 쳤어요. 힘내라고. 음. 근데 얘가 나를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 좋아하는 걸로 쳐야지. 그 결혼까지 했는데. 아,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네, 요런 괜찮아요. 요런 시스템은 네. 그래도 이제 결혼으로 꼬리를 했으니까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직장 내에서 그렇지. 여성들이 조금 친절하게 네, 해주는 맞아요. 걸 웃음을 많이 보여준다든지. 그런 걸 음. 나를 좋아한다고 오해를 해서 음. 그게 이제 처녀총각일 땐 상관이 없는데 음. 요즘 이 남자분들이 오해를 해서 아. 저 여직원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유부들이 특히 이제 그런 생각을 네, 하는 분들.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럴 때 제일 황당하더라고요. 일단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그렇지. 아니 그럼. 100개 중에 99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냥 100개 중에 100개는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네, 그냥 돼요. 다 아니라고 그거는 생각하시면 여기까지는. 됩니다. 1000개 중에 999개. 네. 네. 100개 중에 99개면은 네. 일이 좀 커 보여요. 아. 네. 0.1% 정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정말 개망신 당합니다. 그럼요. 근데 개망신 의외로 당하고요. 그런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문제는 화살이 또 어린 여직원한테 돌아가요. 네가 먼저 꼬리치지 않았냐. 그래요. 답장에 웃음 표시 있다 갈매기 누가 직장 상사한테 무슨 표시를 하냐고? 네, 음. 뭐 아우, 그런- 정말.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요. 예.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해줘야 되는 게 저희 선배님 저한테 늘 얘기하셨어요. 음. 야, 내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냥 면전에 대고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음. 이제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독한 년이라고. 아 독한요? 네. 아니, 아니 센 애다. 할 그러면 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친절하면 이렇게 네. 흘리고 다니고. 그쵸. 예, 딱 얘기하면 독한. 제가 신학과 출신인데 저희는 남자가 40명에 여자가 한 8명 정도 됐어요. 아, 여덟 그래요? 명이요. 그러니까 이 선배들도 다 남자라고 보면 돼요. 여자 선배들은 휴학도 하고 잘 못 만나고. 음. 그러니까 정말 거기서 이제 삶의 지혜를 터득한 것이 그냥 싸가지 없게 생각하게끔 두는 것이 차라리 오히려 인생은. 뒤탈이 안 나고 그럼요. 적당히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다간 오해도 받고 음. 이런 일이 많겠구나라는 아. 슬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거절을 잘해야 돼요. 저는 네. 거절을 못 해가지고 음. 특히나 이렇게 밤에 전화 오고 이러면 음. 끝까지 응대를 해주잖아요. 음. 응대를 해주면 그걸로 그만하고 그 다음날 민망하면 그만해야 되는데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끝내는 선배 이제 전화 그만해. 그렇죠. 그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직장생활 예. 하면서. 예. 예.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저기 아니 세상에 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유부남에 아직도 자기가 먹힌다고 생각하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한 40대 넘어갔고 가정이 있다. 네. 아, 그러면 뭐 그냥 뭐 다른 그거는 삶의 재미를 찾으시는 아예 그냥 접어버리시는 게 세상에 낫다. 재밌는 게 참 포기를 안 많은데. 하시던데. 응? 제가 보니까 포기를 안 하세요. 포기를 안 더 해요. 나이가 많으셔도 포기를 안.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 포기를 안 하세요. 그래요. 네. 하여튼 근데 포기를 하시는 걸로.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아유, 천에 하나 네. 있을까 말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로. 아주 패가 망신을 당할 수가 아, 있어요. 그럼요. 예. 예. 뭐 처녀 총각 사이에서는 뭐또 아, 그게 눈빛이 오갈 수도 있고 오해가 음. 생길 수도 그- 있는데 이제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음. 특히나 이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음. 뭐 일말의 가능성도 아 그럼요. 예 네, 그러시면 안 알겠습니다.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오늘 그래요. 첫 번째 얘기는 그 이제 첫 번째 얘기입니까? 아 그래.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저희가 근데 김용민 PD가 하신 방송 중에 제일 프리한 방송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네. 오늘 등교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 코로나19가 지금 아직 팬데믹 상황이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은 지속되고 있는 네. 상황이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좀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등교를 하게끔 하자 신학기부터 네.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우선 과밀학급 해소부터 해야 돼가지고 음. 기간제 선생님들을 투입을 하고 음. 가능하면 이제 계약을 네. 할 때는 이제 등교 수업을 하는 걸로 이게 저학년부터. 왜 그러냐면 지금 원격 수업에서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 맞아요. 그렇죠. 진짜 할말 먼저 너무 가장 많아요. 큰 문제는 네. 교육 격차예요. 음. 지금 전교조에서 맞아요. 여러 가지 수치들을 비교했는데요. 이제 학습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음. 얘기가 나왔고 그 가장 큰 원인이 가정 환경 차이이다. 아, 너무 그러니까 결국엔 가정 소득 환경. 격차가 네. 교육 격차로 벌어지는 현실이 지금 가장 크게 드러나고 있고 이 학습 격차의 주요 요인 중에 결정적인 거를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말하면 아이 옆에 누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아이가 누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시간을 보내는가인데 이 소득에 따라서 그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아, 때문에 진짜 할 이게 말은 그대로 아. 다 성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문제는 이 소득의 격차가 성적 격차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와 어떤 수면과 식사, 그 정서적 측면에까지 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여서 교육 전문가들은 등교 수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사실은 학교에서 지식만 배웁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함께 이 룰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함께 구성원으로서 서로 교류하면서 살아가는지 그걸 배우는 과정인데 그게 다 사라지고 오로지 이제 학습만 하는 뭐 이런 거라면은 인간하고 뭐가 달라요? 네.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태블릿이나 음. 노트북이나 이런 걸로 이제 원격 수업을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시어머님이 네. 저희 딸을 봐주시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 도련님이 같이 계셔서 음. 뭐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거 조작을 할 때 음. 미리 제가 이제 애한테 교육도 하지만 음. 도와주시니까 그나마 해결이 되는데요.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세요? 아 저희 도련님 시어머님과 같이 사시고 저는 근처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면 뛰어가는 상황인데 예. 근데 원격 수업을 하려고 해도요. 예. 그게 노트북이 있는 집이어야 되고 네, 그렇죠. 태블릿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그 있다고 하더라도 조작법을 모르는 그러니까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 아이를 보는 경우는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조부모님에게서 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원격 수업에서 출석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매일 아침에 그 엄마들이 앱으로 아이 건강 상태를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 건강 상태를. 네, 그러니까 어. 뭐 발열 현상이 있었는지, 음. 그 다음에 집에 자가격리자가 있는지, 음. 그 다음에 뭐 외국을 갔다 왔는지를 매일 입력하게 돼 있어요. 앱을 열어서. 예, 갑자기 생활치료센터의 일이 생각이 나네. 그 하루에 2번이나 혈압 재고 네네. 그리고 저기 발열 재고 네. 또 하나가 뭐 산소 포화도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 재고 네. 아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매일 체크를 해야 아이가 등교를 할 수 있고요. 등교를 한 다음에도 이제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학습한 거를 이렇게 주간 학습 계획표가 나와요. 저희 꼬마는 그러면 그걸 일일이 다 체크한 다음에 유튜브를 봤는지 EBS 수업을 들었는지 다 체크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앱에 다시 올려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나마 직장 생활을 하는 엄마긴 하지만 엄마가 있는 경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예를 들어 조선 가정이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는 아예 작동이 안 되는데 그러면 애들 출석 체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네. 숙제는 또 업로드를 어떻게 할 것이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숙제 업로드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네. 부모님들이 공부하면서 따라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집에 부모님이나 뭐 양육자가 한 명은 네. 있어야 그 교육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있는 비율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죠. 나머지는 다 이제 네, 일하러 나가시는 일하러 거고. 가시니까. 그런데 예. 소득 수준이 좀 높은, 그러니까 이 소득 수준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균에 의해서 소득 수준이 더 높다고 하는 경우는 혼자 있는 비율이 한 15%? 네. 반드시 누군가랑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의 격차, 그리고 이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아마 개학은 연기하지 않고 원격 수업과 이제 등교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원격 수업이 앞으로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해요. 미래지향하는 교육이라면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고 어떤 부분을 살려야 이게 과연 앞으로의 교육에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EBS 콘텐츠만 링크를 걸어놓는 교사 선생님들이 있고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 대부분은 그거예요.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실시간으로 쌍방향 줌 같은 네. 걸로 해서 쌍방향 그렇지.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사마다 너무 편차가 크다는 거죠. 능력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사에 따라서도 학업 성취도가 또 달라질 수 있고, 또 어떤 반은 관계를 쌓기 위해서 누구와 네, 맞아요. 이야기하는 조회 시간이 한 20분 되는데, 어떤 반은 반은? 그냥 출석 체크 줌에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만 하고 바로 수업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사 역량에 따라서 너무 많은 게 다 결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던가 교육이 아니면 필요해요.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이런 앞으로 원격 수업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더 개발돼야 되는지도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꼬마는 1학기 때는 EBS만 계속 봤어요. 그래서 EBS도 호불호가 있는 거예요. 그쵸. 엄마 난 저 선생님이 너무 좋아. 뭐 어떤 선생님은 막 곤충옷 이런 거 입고 나와가지고 네. 아이들하고 산수 문제를 풀어줘요. 그럼 그 선생님 시간은 좋지만 네. 다른 시간은 좀 싫다 이런 것도 있고 2학기가 되니까 이제 쌍방향 수업이 안 된다는 비판이 있었는지 학교에서 이제 학교 조회를 이제 줌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조회를 하고 근데 있어요. 선생님이 퀴즈를 그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이들한테 연습장을 10장씩 갖고 오라 그래요. 네.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답을 이렇게 써서 보여주고 그럼 선생님이 가족 마치- 오락관처럼. 네,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 꼬마 담임 선생님은 젊고 또 남자분이시다 보니까 이 기술을 쓰시는데 좀 편하셨던 거죠. 유연하셨던 거죠. 근데 제가 친구가 학습부장을 하는 초등학교 교사가 있는데 그 친구 말로는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은 너무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렇지. 앱을 깔고 편집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 구성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이제 대면 수업할 땐 별로 문제가 없으신 그렇지.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1학기에도 EBS였는데 2학기에도 EBS고 그러면 다음 학년도 EBS냐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래도 소통을 하면 아이들이 재밌어 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아예 준비가 안 된다 그러면 사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계속 돼야 될 거예요.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앞으로 이 블렌디드 교육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전문가들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 섞어서 오.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의 장단점이 섞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내는 피드백이 선생님들이 많아졌대요. 뭔가 적어서 보내줘야 되고 평가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거를 이제 뭐 문서화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개인적으로 주는 게 좀 더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실시간 강의 다시 보기 같은 거 가능해져서 수업 학교에서 한 번 들으면 까먹었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 볼 수 있다라는 뭐 장점을 얘기하시는 부모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평가 같은 것들도 이제 원격 수업에서 데이터로 남아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원격 수업에서도 분명히 장점들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대면 수업과 연결해서 맞아요. 지금 이 문제가 되는 지점들을 다 해결할 것이냐. 사실 원격 수업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완전히 새로운 문제는 아니에요. 기존의 교육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던 문제들, 이 소득 격차에 따른 거라던가 아니면 뭐
아이들의 어떤 인원 문제, 우리가 지금 방역을 얘기해서 20명 미만의 교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미 사실은 가능하다면 20명 미만의 교실을 만들었었어야 됐고 여러 가지 드러난 문제들이 원격 수업을 통해서 아주 폭발적으로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뿐이지 실제로는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선생님들도 이제 지나가겠지라는 차원 말고 좀 집중적으로 앞으로 미래 세대 교육을 그쵸. 위한 연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되 등교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잘 활용하는 그 두 가지가 잘 섞일 수 있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체능 교육은 저는 이게 원격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선생님들이 재능 기부로 음대 교수님 중에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제 집이 좀 어려워요. 재능은 있어. 그러면 대면으로 피아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대면을 그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면 학습 기회가 굉장히 적은 친구들한테 그쵸. 그래도 그런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인프라예요. 어디 가서든 원격 수업을 할 수 있으려면 기자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럼 당연하지. 학교에 없는 경우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음. 그런 부분들도 다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작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 네, 왜냐하면 이게 업로드 되는 문제여서 초등학교에서 쓸 수 있는 뭐 글씨체, 컨텐츠, 음악 이런 것들은 다 돈이 지원돼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 현장에서 쓰이는 그런 재료들은 저작권 권리가 좀 뭐랄까요 독점적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대학 교육 때도 이런저런 컨텐츠 갖다 써도 뭐 큰 문제가 근데 그거를 문제 삼으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아. 그래서 그 학교 모르고 선생님들께서도 하는 얘기니까 제 말을 너무 정설로 듣지는 마시고 어떻게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네. 어떤 분들이 내 음악을 썼다고 해서 아이들 수업하는데 썼는데 그걸 뭐라고는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혹시나 누군가가 뭐 문제를 진짜 시비 삼거나- 걸면은 그 대책 없지. 네. 특히 그 어린이 컨텐츠 중에 디즈니 거 쓰면 아주 정말 진짜 아주 큰일 나요. 대폭발 당합니다. 예.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디즈니 컨텐츠는 아주 정말 이거는 자행입니다. 그걸 어. 갖다 쓰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저작권에 대한 문제들이 나중에 따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PPT를 쓰거나 글씨체를 쓰거나 네. 음악이나 뭐 형식을 쓰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국가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렇지. 거예요. 국가에서 이거를 사가지고 그렇죠. 마음껏 쓰시라 이렇게 네. 해줘야 돼요. 방송국 같은 경우는 저작권 1년에 한 번씩 해결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같은 지원들을 해주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역량이 되셔도 그럼.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요. 사실은 빨리 백신이 접종되고 네. 그래서 한 60% 이상 접종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집단 면역도 가능하다. 네, 한 아, 70% 올해 11월 정도 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올 한 해도 어떻게든 이 비대면 수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뭐 여기서 좀 관계없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제 아이가 첫째가 그 6학년 때 시골에 있는 공립대안학교를 갔어요. 그 강원도 교육청에서 하는 학교인데 애들이 이제 기숙 생활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는 또 지들이 그 홍천에 있었는데 제가 사는 용인으로 그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렇게 멀진 않으니까. 그런데 정말 거기서 아버지가 이렇게 잘 놀아주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정말 애가 흠뻑 지칠 정도로 놀아줘야 되는데 김용민은 절대 허용하지 않았어요. 예, 절대 허용하지 않았어요. 예, 1인치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애가 막 놀아야 되는 그 욕망들을 그 학교에서 다 해결을 하고 온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 가서는 뭐 농사 짓기도 하고 뭐 있는 대로 친구들하고 힘을 다 함께 뭐 이렇게 썼군요. 같이 뭐 놀이도 하고 또 과업도 하고 그럴 정도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교육이 지금 뭐 도시에 너무 집중돼 있다. 도시에 그 초등학교 지을 공간도 없어요. 운동장도 없는 학교들이 있어.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강당으로 운동장 대신하는 곳들도 많죠. 아, 저는 다른 학교 옥상 운동장을 썼던 1인이어가지고 진짜 아, 짜증나거든요. 그리고 네. 있어도 운동장이 축구를 할 수 없는 그런 농구장 수준의 운동장인 학교도 많고 그런데 아예 시골에다가 크게 지어가지고 그래서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기숙 생활하면서 그렇게 시골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좋은 학문을 또 터득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원주에서 근무할 때 다큐멘터리 하나 찍느라고 네.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학교가 초등학생이 10명이 안 됐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에는 사실은 폐쇄되는 그렇지. 학교들이 없어요, 되게 없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학교를 전학원 서울학교 엄마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왜 오셨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여쭤봤더니 엄마가 너무 바쁘니까 아이가 혼자 있으면서 엄마가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밥 사 먹으라고 배고플까봐. 근데 그거를 이제 게임하고 오락하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도벽이 생긴 거예요. 아, 돈이 도벽- 모자라니까. 혼자 있으니까 그리고 도벽도 생기고 도벽이 생긴 거 아이들이 알려지니까
왕따가 된 거예요. 서울에서. 아이고 참. 그래서 엄마가 고민을 하다가 하시던 학원을 다 내려놓고 아이를 데리고 아빠는 서울에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아이를 데리고 행성으로 오신 거예요. 아, 근데 여기는 오락실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네. 오락실이 없고 아주 놀 시설 자체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다 학교에서 놀아요. 그리고 학교에 그래도 이제 학생 수가 몇 명 안 되니까 컴퓨터도 다 1인 한 대씩 다 있고 하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해질 때까지 배고플 때까지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다 고쳤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원래 피아노 선생님이셨는데 아이들이 노는 게 이제 좀 안쓰러우니까 자기들끼리만 노는 게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오셔서 아이들을 공짜로 피아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아, 수업을 꼭 그 선생님들한테 맡기지 않아도 이렇게 유연하게만 된다면 어쩌면 정말 전인 교육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집단 면역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다. 미르미디어라고 이동영 TV. 거기 집단 면역이 이루어졌나요? 거기서 제가 또 어제 코로나를 얻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폭탄을 맞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됩니다. 요즘 근황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다 갔다 왔어 한마디로 거기 갔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동지애가 생기셨겠다. 아유 그러니까 완전히 개폭발을 당했는데 이건 그 뒤로 제가 매번 주장을 했거든요. 이거 갖다 놔야 된다. 마스크 쓰고 방송해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누가 괜찮아라고 했는지는 아실 겁니다. 네. 괜찮아. 그랬다가 괜찮아. 근데 이 화가 나는 거 뭐냐면 괜찮아 했던 사람이 코로나 확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멀쩡하고 그냥 우정이었어요. 이거 놓자고 한 사람이 확진이 불사조라고. 됐어요. 그 코로나밭에서 살아남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학교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얘기.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도 네. 사실 전쟁 때도 학교는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는 이제 피난지에서 대면 학교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이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온라인을 이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터넷 기반이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인터넷이 그렇죠. 잘 갖춰지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 상황에서 학교는 그냥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학교의 기자재가 정말 엉망진창이라는 거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초등학교나 중학교 강의 가잖아요. 그 인터넷 환경이 참 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사실 김대중 대통령 때 아까 말씀하신 그 작업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후 투자가 적어져서 학교 안에 기자재가 정말 후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낙후돼 있어요. 네, 낙후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활용하기가 쉽지가 네, 않겠네요. 이런 언택트 수업을 하려면 그런 부분들도 좀 제기가 돼야 되고 사실은 지금 등교 재개에 대해서 엄마들도 이제 찬성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많이 모이니까. 근데 그렇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특히나 학교는 그걸 지키려고 가르칠 수 있는 곳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2020년에 아이들은 한 학년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거 진짜 돌려줘야 돼요. 네. 너무 가슴이 아파요. 1학년 입학한 친구들, 맞아요. 뭐 중학교든 뭐 고등학교든 초등학교든 제가 누릴 수 정말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게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 2020년에 다닐 거예요. 너무 부럽더라고 2020년에 다닌 사람들은. 예. 저는 대입 수능을 2번 봤거든요. 수능 1세대여갖고 그렇지, 그렇지. 2세대예요. 예. 두고두고 그게 피해의식이 있어서 사람들하고 만날 때면 나는 대입 수능을 2번 봤다고 얘기했는데 아마 올해 고3 아이들이나 올해 입학한 아이들은 두고두고 우리는 코로나 세대라고 그렇지.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태블릿 PC로 수업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엄마가 들어가 보니까 출석 체크만 하고 다 퍼져 자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네. 누워서. 그러니까 중위권 학생이 없어지고 있대요. 다 그러니까 하위권으로 위아래로 가거나 이제 상위권으로 가거나. 벌어져가지고 예. 실제로 정말 학습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면 그리고 아빠들의 화도 엄마들 아빠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하는데 엄마들은 익숙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몰래 게임하는 것도 알고 학원 빼먹는 것도 알고 가서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니까 속을 끓이고 있었는데 아빠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서로 내 부딪히는 아들이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를 이제 너무 적나라하게 보면서 예. 아빠들끼리 모여서 이제 뒷담화를 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부잣집이라서 자기 아이를 좀 알게 됐네요. 다들 부모님이 아이를 잘 모르시는데 네. 아빠도 집에 있고 아이도 집에 있으니까 그 엎어져 있는 걸 아이도 보면서 집에 있고 아빠도 집에 있으면 엄마는 정말 최악이네요. 예. 밥 새끼를 다 해줘야 되는. 맞습니다. 밤늦게 들어가면은 아이들은 달려와가지고 아빠 사랑한다 이러니 네. 아이들이 다 천사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 자네가
나중에 방에 들어가면 가증스러운 것들. 저도 아 인간이 악하구나라 성악설을 읽게 됐습니다. 네. 이게 편가르기를 안 하려고 그래도 집에도 편가르기가 되죠. 네,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예. 사실 우리나라 인터넷 문명이 참 많이 발달돼 있었는데 그 인터넷 이전에는 PC 통신이라고 있었습니다. 천리안. 네, 예. 하이텔. 예. 근데 제가 그 문물을 가장 먼저 접했고 우리 대학 교수님들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저희 때도 이 컴퓨터로 뭐 내는 거를 굉장히 불경스러운 걸로 인식하셔가지고 성의 없다고. 손으로 써서 내라고 아, 그랬었는데 리포트에 리본 달고 그거 안 해보셨죠? 리본은 리본도 안 달아야 했었어요. 왜냐하면 여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좀 점수를 잘 받고자 하는 마음에 네. 아,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껍데기도 되게 중요해가지고 예. 리본을 리본을 이렇게 달았어요. 근데 제가 참 너무 부끄러운 과거를 좀 고백하자면은 네. PC 통신의 초기에도 굉장히 데이터가 많았어요. 그래서 레포트를 오호. 그 뭐 1시간 안에 3개 만들고 그랬습니다. 와. 그거는 이제 능력이 뛰어나신 거죠. 아니 능력자. 그거 짜깁기를 한 거지 뭐. 짜집기도 능력이. 그렇지. 근데 그 능력이라고 지금 세대는 무슨- 엄청난 능력이죠. 예, 그럼요. 능력이라고 볼 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친구는 한번 그 교양 수업에서 짜깁기로 냈다가 걸렸어요. 알고 봤더니 그 교수의 것을 그 교수의 것을 그대로 카피했다가 야 해야지. 저자 이름은 보고 내야지 그거를 그 교수 거를 갖다 내면은 네 리포트가 될 수 있느냐. 네, 제가 이렇게 질타한 기억이 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리포트를 또 판다면서요. 아 그럼요. 아이, 해피캠퍼스 옛날에 뭐 얘기했지. 이런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팔렸는지도 떠요. 그러니까 어.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지. 잘 만들어라. 네. 아 족보까지 네, 생기는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우리 학교에서 떴으면 아 이거는 이미 팔렸으니까 다른 그래요. 예, 참 달라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기